예, 그러면 한국인은 누구인가 강의를 요 다음에도 또 한두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원래 한국인의 심성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걸 단축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말한 한국인은 오늘 이 한국인이 아니고 전통적 단군 왕금 이래 내려오는 우리 한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이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서양 사람과 다른 점은 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이건 뭐 여러분 강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정리하는 뜻에서 들어보면 좋은데, 이 한국인은 연구를 해보면은 요게 한국인이 있고 요게 서양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첫째 한국인이 서양 사람하고 다른 점은 무의식 구조의 차이가 난다. 무의식 구조에. 이게 이제 무의식인데, 무의식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집단 무의식이 있죠? 집단 무의식이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무의식이 있는데, 한국인은 이 무의식이 몇 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맨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무당부다는 무당주의가 들어있습니다. 맨 밑바탕에 우리 한국인의 아주 밑바탕에 있는 것은 무당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건 그야말로 단군왕금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무당부다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당부다는 그 맨 밑바탕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불교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들어왔습니다만은 주로 삼국시대 들어왔고, 특히 신라 시대, 신라 통일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할까, 가르침을 준 불교가 우리 모든 한국인의 유전인자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기고, 그 후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유교.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래 그 채택한 방식이 억불숭유 아닙니까? 억불숭유. 그러니까 불교를 갖다가 억제하고 유학을, 그야말로 유교를 숭상한다. 억불숭유 정책이거든. 여러분 학생들 따라하면 억불숭유. 그래서 이성계가 억불숭유 책을 써서 불교는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불교는 못하게 하니까 자연히 불교는 어디로 갔나요? 산으로, 깊은 산으로 도망을 가서 저 금강산이고 오대산 또 뭐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는 남아미 타비를 하도록 말. 그러고 이제 바깥에 모든 정치나 그런 가르침은 유교로 해서 억불숭유 정책을 썼던 것이 이성계, 지난 조선왕조 500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있던 것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또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무당주의, 불교, 유교가 들어있고, 제일 표층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제일 의식에 가까운 부위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예? 예? 기독교가 들어있어요. 기독교. 예? 그래서 한국인의 또 처음에는 뭐 많이 희생도 당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왕실에 병도 고치고 해서 세브란스도 생기고 대학도 생기고 그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이런
여러 종교가 들어있다 하는 것인데, 여러 종교. 내가 관찰해 보면 이 종교가 시대별로 깔아앉아가지고 마음속에 마치 퇴적암처럼 되어 있어요. 퇴적암 압니까? 퇴적암 아나요? 퇴적암이 뭐죠? 퇴적암. 퇴적암은 바다에 물결이 탄 데 따라서 자꾸 바위가 생기는데 그 위에 또 생기고 수천령 그게 쌓인 게 퇴적암이고, 퇴적암의 미냐 아니냐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위를 쪼개보면 여러 층이 나 있죠. 그렇죠? 그게 퇴적암인데.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마음 속에도 맨 밑에는 누구나 무당주의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불교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유교가 들어있고, 맨 위에는 기독교가 들어있고, 또 현대 서양의 이런 합리주의가 그 위에 들어있고, 뭐 이런데, 이거는 쉽사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령, 환자들도 요새 보면 뭐, 이사를 가다가 잘못되면은, 귀신이 들어왔다, 이런 게 있죠? 예? 귀신이 또, 장례식에 갔다가 귀신이 붙었다, 이래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런 사람도 있죠? 예? 말하자면.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려면 100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정도. 그 무당주의가 있냐 하면은, 그 위에는 또 불교 이거는, 더구나 인간의 욕심을 더 억압하고, 예? 너는 원래 없다까지 하니까 뭐 없는 사람이 먹을 거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불교도 했고, 유교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나 하늘이나 또 뭐입니까? 국왕이나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유교도. 그리고 군사부 일체입니까? 군사부 일체. 예,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해왔는데, 예, 그래서 서양 사람하고 다른 거는 한국인은 이런 여러 요인이 그 마음속에 퇴적함처럼 있다 하는 점입니다. 서양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했지만은 맹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있나요? 유태교, 기독교의 조상인데 그 위에 있는 기독교. 유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무의식에. 종교적 요인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 단순합니까? 한국 사람이 단순합니까? 서양 사람이 아주 단순해요. 한국 사람은 복잡하기 짝이 없어.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예? 그리고 친구가 애를 낳았다 해서 돌에 가가지고 뭐 건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떡도 먹고 니나노도 하고 돌아오면서 축가를 실컷 해놓고는 돌아오면서 뭐라 합니까? 지가 뭐 그리 잘났다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냐고 이지랄하고 나오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복잡하기 짝이 없어, 한국인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이 좀 옆으로 갑니다만 서양에서는 브로이라가 1880년에 정신병이란 뭐냐, 양가 감정이 나타나면 정신병이라고 그랬죠? 양가 선생이 아니라 양가 감정. 예?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과, 예? 미워하는 마음과 극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오면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브로이라가 정신병은 뭐냐, 4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양가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양가 감정 알죠? 영어로는 뭡니까? 앰비발렌스입니다. 앰비발렌스. 그래서 브로이라는 100여 년 전에 정신병은 뭐냐, 4가지 기준을 말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양가 감정이 있으면 정신병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장래에 꼭 잘 돼서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그리고 이웃에도 잘난 척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또 속으로는 차라리 내가 자살이나 하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 양가 감정입니다. 양가. 그래서 서양에는 정신병이란 뭐냐 하면 정반대되는 생각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정신분열증이라고 브로이라가 그랬는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게 만약에 갈라진다면은 몇 가지가 갈라져 나오나요? 예? 한국은 갈라져 나오면은 예? 여러 가지가 갈라져 나와. 그래서 한국인은 내가 볼 때는 양가 감정이 아니라 다가 감정입니다. 다가. 이런 말은 서양에는 없어요. 내가 지낸 말이다. 폴리발렌스입니다. 이거는 앰비바렌스라는, 이거는 폴리발렌스라. 한번 따라주죠. 양가 감정, 앰비바렌스, 다가 감정, 폴리발렌스. 그냥 한국인은 막 여러 가지로 그게 쪼개져서 동시에 나타나니까 미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집단 무의식이 서양하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이 첫째 차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히 강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샤머니즘이라 하는 것은 주로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샤머니즘은 주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고, 불교는 뭐 인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시하는데 업을 나쁜 짓을 하면 지옥으로 간다, 카르마 이런 걸 하는 게고, 유교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느니라 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하는 게고,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건데, 그래 나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르침이 다 같은 점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튀어나오면 다가 감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내가 가정법원에 옛날에 있을 적에 그 법원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이도 많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한 원장이라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지. 나이는 우리보다 한 10살 좀 위에지 아마. 그랬는데 굉장히 친해. 우리가 친했는데, 그 친한 거는 현실적으로 친한 기고 같이 일을 하니까 친한 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고 저 딱딱백도 한번 피워보시오 한데 권하는데 내가 받아서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나요? 피워야 되나요? 안 피워야 되나요? 예? 예?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김종원 선생은 어떻게 돼요? 피우라고 강권을 할 때는 잠깐 피우다가 네. 그런데 나도 같이 피우고 싶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쥐나 내나나야. 그런데 내가 사양했어. 아이고 원장님, 저는 담배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더 이쪽을 존중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어른 앞에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그거는 유교적 평가입니다. 알겠습니까? 한국인은 동시에 사귀면서 불교적 평가, 유교적 평가, 기독교적 평가를 동시에 해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어느 칼날에 날아갈지 몰라, 잘못하면. 알겠습니까? 참으로 제일 그걸 멋지게 한 사람이 정일권이죠. 정일권 총리는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총리만 아주 오래 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 처신을 아주 잘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다가 감정 여러 군데서 보는 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전부 생략을 하고 시간.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하여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시집 장가가고 또 사업도 하기도 하고 집도 이사도 가고 또 병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닥쳐오는 게 운명이죠. 운명인데 한국인은 운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운명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한 태도를 취하나요? 예? 예? 운명에 대해서 극히 수동적, 또 좋게 말하자면 수용적, 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한국인은 4,700만이 다 그렇다 이럴 수는 없어도 전통적 한국인은 운명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 소극적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학장 말씀처럼 한국인들이 제일 그동안에 많이 보던 게 사주 또 뭡니까? 예? 예? 관상, 예? 팔자 또 뭘 봤나요? 예? 예? 결혼할 때는 궁합 이런데 얽매이 가지고 했던 것도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당면해 나가려는 서양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항상 운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 왔냐 하면은 따라서 항상 이 변화를 싫어하는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으로 온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 후까지만 해도 박정희 장군의 근대화 전까지 해도 시골 가면 집이 무슨 집입니까? 초가집이 있죠. 초가집이 할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그 집을 아버지 손자들이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그대로 오고 뭐만 고칩니까? 예? 지붕만 예? 지붕만 올리죠. 이러지. 그러니까 수천 년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고치는 걸 싫어해. 변화를. 그건 왜냐하면 나에게 온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적 한국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몸도 자기의 몸도 서양 사람은 뭐 몸을 막 모욕도 하고 갈고 닦고 향수도 뿌리고 코도 높이고 이래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공자 말씀에 따라서 수지부모요. 그렇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몸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모욕을 또 안 해. 목욕을 안 해서 아닌 게 아니라 100년 전에 영국의 공사 커슨이 와가지고 한국을 보고 쓴 게 있는 걸 우리 이미 강의했죠. 한 10년 전에. 강의 들은 사람 있죠? 커슨이라고 영국의 극동 담당 공사고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와서 커슨이라고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한국을 보면 자기가 이어서 이제 청진이나 이제 가려면 가마를 타고 간다 하네. 가마를 타고 그 당시 갔는데 한국인들이 가마를 이렇게 타고 산을 넘어가다가도 누구를 또 만나면 말을 서로 걸다가 싸움이 또 난다 하네. 그럼 가마를 놓고 실컷 또 싸운대요. 그리고 다시 가마를 들고는 간다 이게 한국인이. 그러고 또 몸을 씻지 않아 가지고 냄새가 그래 난답니다. 냄새가 나고. 그러고 이제 한국인들은 모자는 갓을 까맣게 쓰고 옷은 희게 입는 모양이잖아. 입으니까 마치 학 같은 모양이라. 그래서 한국인은 먼 데서 보면 학 같다 이거지. 아까 그 학처럼 그 노래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데 실제 보면은 모욕을 잘 안 한다 이거지. 모욕을 왜 안 하느냐? 부모로부터 받은 걸 왜 씻어내나? 뭐 이래 가지고는 운명을 수용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커슨이라는 사람이 영국 공사가 쓴 책을 보면은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남대문에 한 분은 자기가 갔더니 100년 전에 불이 났대요. 요 남대문에 그 초가가 많은데 불이 나니까 불이 막 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들고 와서 꺼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가보니까 물 끄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래요. 제발 천지신명이 불을 좀 꺼달라고. 그것은 하는 소리다. 가서 끄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인은 운명에 대해서 수동적,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선도 안 보고 부모가 정해주면 결혼도 했어요. 우리 기억을 해, 나도. 우리 어릴 때도 그래 했어. 아마 황 교수님 어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복덕이하고 저쪽 강 건너에 있는 을수이가 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사는가 가보면 일생 잘 살아. 애기도 놓고 쑥쑥 놓고는 돼지도 기르고 또 남편이 어쩌다가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안 들어와도 설마 들어오겠지. 이래가지고 일생 살아요. 그런 운명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맞으면 소극적 태도인데 이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통적 한국인은 원래 의지가 자기 의지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의 또 욕구, 자기의 선택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사를 닥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이런 특징으로 해서 오늘날 보면은 박정희가 근대화하고 오늘날 보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노이로제 중에 대부분의 한국인 노이로제는 의존증이 많아요. 의존증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또 의존적 성격 장애가 많습니다. 의존적 성격 장애. 한국인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디펜던시 신드롬. 디펜던시. 그래서 의존증이라는 것은 술에 의존하면 알코올 의존증이 되고 담배에 의존하면 담배 의존증. 그 다음에 아편에 의존하면 아편 의존증. 또 주식에 의존하면 주식 의존증. 권력에 의존하면 권력 의존증인데 한국인들이 의존증이 그래 많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처럼 발달된 나라가 됐다고 해도 겉으로는 다 신사가 되고 자동차도 몰고 댕겨요. 몰고 댕기고 뭐 하다못해 티코나 이런 것도 몰고 댕기는데 그래도 그 속을 분석해 보면 의존증이 가득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해주겠지. 이런 게 다 기대하고 있어. 또 어딘가 누군가 백마탄 천사가 와서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운명을 보는 그런 태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방식도 서양 사람과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사고한다는 거. 사고한다. 유명한 데카르트가 말했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서양의 이원론의 원조라고 하는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의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뭐 변소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육체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라틴어로는 코기토라고 해요. 코기토, 에루고, 숨 이렇게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코기토. 한번 학생들 따라 읽어보시면 코기토, 에루고, 숨. 코기토라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고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누구가 또 라틴말 갖다 찾아보니까 이 고기또는 여기에서는 생각한다를 지내서 의심한다라고 해석해야 옳다는 겁니다. 의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말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의심을 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고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만히 앉으면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하러 가거나 하다못해 강화도에 소풍놀이를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고. 왜 생각하나? 서양 사람들이 왜 생각을 하는가? 그거는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서양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 항상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셀프라는 게 항상 있어. 셀프. 자기. 그리고 서양 사람은 어디로 가나 자기가 늘 나와 있어. 자기. 그래서 누가 헤아리 보니까 서양 사람의 편지를 썼는데 1900 60년대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은 안 그랬는데 동양은 안 그랬는데 서양은 편지 속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또 기차를 타고 갈 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는 용어가 적어도 20회 이상 나온답니다. 편지 쓸 때마다. 아이라는 말자 그리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나는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듯이 모든 가치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서양 사람은. 그 한국 사람은 나는 하는 걸 잘 쓰질 않았어. 쓰면 실례고. 또 어른 앞에서는 나는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구태여 쓰려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저는, 또 소생은, 혹은 뭐라고 합니까? 불초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나는 했다가는 어디에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냐고 기사백일 맞는 수가 있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나는. 그 서양 사람들은 다시 말해 자기가, 셀프가 너무 강해. 셀프가 강해. 셀프가 강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욕심껏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내 욕심껏 하자 이렇게 돼요. 내가 호박을 먹고 싶다. 뭐 버스를 타고 또 산에 오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욕심을 생각이 되고 또 나는 하는 그런 이걸 하게 되면 대개 나와 너가 있을 때 누가 중요합니까? 서양 사람은 내가 중요해. 서양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너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차라리 뭐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되고 또 있으려면은 나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라는 것은 나의 이용 대상이거나 안 그러면 정복 대상이거나 이렇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특히 르네상스 후에 지난 500년간 전부 나는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과학을 발달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식민지 아메리카 여기에 동양 이런 데 와가지고는 말레이시아 다 이걸 착취를 하고 이런 현상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사고방식에서 나는 하는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자연히 독자적 사고를 하기보다도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한다. 사고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그런 말 하죠. 자왈.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가르쳐주면 그걸 외우고 딸딸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에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순종하기를. 그래서 전통적 한국 사람은 대들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항상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늘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특징은 자연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을 중요시 하겠습니까? 예? 한국인은 과거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은 어디를 중시합니까?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 서양 사람은 생각해도 한국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어디를 가거든, 공원에. 그래, 한국 사람은 이걸 누가 이렇게 고맙게 공원을 지어 주셨나, 고맙기도 하다, 이래 생각하고 하는데, 서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예? 요 공원 요걸 갖다 어떻게 내가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까? 요게 또 이것을 가지고 뭘 항상 미래 지향적이야. 서양 사람, 현재와 미래. 이건 물론 기독교적인 천년선 사상과도 관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요건 또 대해서 내가 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천년성 사상,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항상 미래를 하는데 비하면 한국인은 과거를 중시해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늘 한국 사람은 흘러간 노래를 좋아해요. 흘러간 노래. 그러니까 요새도 이렇게 KBS나 보면은 흘러간 노래를 많이 하죠. 심지어 젊은이들도 나와서 듣고 있는데, 보면 60년대 유행한 거 이런 걸 듣고, 아이고, 그때 그랬지 하고 앉았거든. 말하자면. 그래서 과거를 서양 사람들은 미래를 중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나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는 항상 혁명적입니다. 뭘 바꾸고자 하는, 막 개혁적이라 할까, 그런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고가 서양 사람은 많고, 따라서 서양 사람들은 현재 내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채리나 하는 작전적입니다. 작전적. 오퍼레이션 마인드, 작전적.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여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에 많이 매여요. 인연에. 그래서 친구를 소개를 받아도 요새도 만나면은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는 말이.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고향은 어디신가? 예? 또 어느 가문인가? 학교는 또 어딜 나왔죠? 본가는 이제 묻고, 과거를 자꾸 따져. 따져가지고, 실감을 느끼고, 그 집의 자손이구만. 막 이런다든가. 학교를 또 거길 나왔구만.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한국인들, 과거를 중시하고, 따라서 서양은 항상 사고방식이 뭘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기능적이고 따라서 시간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사고를 타임 오리엔티드 띵킹을 하고, 한국 사람은 뭘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보니까 공간적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간적 사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은 사원을 채용할 때라든가 사람을 뽑을 때라든가 결혼을 보려고 선보러 나갔을 때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공간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는 묻지 않고 현재 뭘 물어봅니까? 선보러 가가지고 뭘 주로 묻습니까?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묻긴 좀 못한데, 그래 아파트에 사신다지요. 그럼 아파트에서 대충 몇 평 되냐고. 적어도 한 30평이라 하면 어지간히 되겠다. 60평 하면 이거는 꼭 추진해야 되겠구나. 또 15평 하면 되십니까? 예? 이건 고생거리구나.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반지도 보고, 반지가 뭐 인조
반지를 했거나 안 그러면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걸 했거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저 직장에 가가지고 앉은 의자를 또 봅니다. 의자 크기가 어느 정도 책상이 책상이 막 걸떡하게 큰데 앉아서 호령을 하고 있으면 그걸 큰 사람으로 보고 저쪽 구석에 여러 조그만 의자에 동글동글한 의자 있죠. 그런데 앉아서 뱅뱅 돌고 있으면 요 놈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공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적. 이는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그렇죠.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어. 사람을 척 보면 벌써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시간적 사고이고 한국 사람은 공간적 사고. 이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폴 틸리히가 한 소리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그 사고에는 공간적 사고가 있고 시간적 사고가 있는데 서양의 기독교적 사고는 시간적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 동양의 유교적, 불교적 사고는 공간적 사고라고. 특히 유교는 더욱 공간적 사고고 불교도 공간적 사고가 주로 많은데 거기에는 전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순환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성은 다소 있으나 결국 불교도 공간적 사고라고 틸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런 과거를 중시하고 공간적 사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항상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 재산은 얼마 있나, 또 아파트는 어찌돼 있나, 또 말하자면 노는 몇 마지기 있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어찌 될지 그건 몰라요. 한국 사람의 판단은. 서양 사람은 현재 한 푼도 없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장래성이 어떻겠나 그런 걸 보고 결혼을 하면 틀림없어요. 한국 사람들 지금 있는 거 보고 했다가는 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잡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재벌이라고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보면 빚만 안고 자살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시간적 사고가 요청돼요. 앞으로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몇 번째가 됐나? 네 번째. 네 번째는 누차 얘기한 거지만 한국인의 자아가는 서양인의 자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서양인은 자아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러다 나는 개체적 자아라 그런다 그랬죠? 개체적 자아. 이거 내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individual self. individual self. 서양 사람들은 개체적 자아라. 그야말로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저만 아는 그런 자아입니다. 일반적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갈 때도 아버지가 우동을 드시고 싶다 하면 저도 우동을 드려야 되는데 꼭 또 저는 비프스테이크를 먹고 아버지는 그 우동을 드시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게 미국 막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또 개성이 강한 만큼 음식도 저 비프스테이크를 해도 뭐 살짝 구워 놀라. 또 그 다음에 어쩝니까? 중간 좀 해라 막. 바짝 구워라. 뭐 그게 마늘을 또 넣어라. 소스는 뭘 해라 막. 그러니까 죽을 파이지. 주문 받는 사람도.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은 한 7, 8명 가가지고 뭘 먹을까 처음에 하다가 먼저 말 안 해. 그래서 누가 하나 그럼 오늘은 비프스테이크로 하지 하면 나도 좀 같이 먹고 말아. 그러니까 한국인은 자아가 서양은 개체적 자아인데 나는 이것도 포괄적 자아라 그런다 그랬죠. 포괄적 자아라는
내가 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all inclusive self입니다. all inclusive self. all inclusive. 그래서 한국인은 겉으로는 다 한국인 단위로 다 돼 있는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모두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나 속에는 누가 들어앉았습니까? 예? 부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부모, 형제. 한국인이 나는 한 속에 보면 부모, 형제가 들어 있어. 나 개인이 아니라 나는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부모, 형제가 들어 있고 그 뒤에 또 무엇이 들어앉았습니까? 무엇이 들어있나요? 고향이 들어있어. 그 사람의 고향. 동창도 들어있고. 그 한국인은, 나는 하는데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동창이 다 들어있어. 그 사람 속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은 전두환 씨 마음 속에는 정경화이도 들어있는 기라. 그리고 또 의뢰의 주변 사람들도 정경화이도 막 전두환이 비슷하다 이래가지고는 절을 하고 떡을 갖다 주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희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노무현이가 됐다 이러면 노무현이 동창이 또 있거든. 대구 상고인가? 대구 무슨 상고다? 부산 상고. 그 동창이 들어있어 벌써 그 나 속에. 그러니까 동창놈들이 또 막 설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가. 그 설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죠? 최도술이라. 최도술이. 최도술이는 또 그의 선배 이것이라고 있다 하네. 이영롱가. 그것들이 다 대통령 행세를 하고 돌아다녀요. 왜? 한국인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또 물론 이 속에는 조상도 들어있습니다. 또 물론 더 확대하면은 우주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비엔나에서 한국인의 자아는 모든 걸 포괄하는 all inclusive self인 동시에 우주적 자아라 이랬어요. 우주적 자아. 한국인의 자아를 cosmic self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자아라고 그랬더니 어떤 서양 의사가 발간 해가지고 손을 넣더니 그러면 서양 사람은 흉악한 개인적 자아고 한국 자아는 우주적 자아 나한테 질문을 하긴 하대. 화가 나는 모양이야. 예? 예? 그래서 그 우주적 자아. 그래서 한국인은 자아가 이렇게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한 사람이 즉 그 우주를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포괄하고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인은 늘 혼자 있어도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든든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든든하다. 반면에 서양은 너무나 야가 빠진 개체적 자아이기 때문에 저만 이익 보려고 돌아다니는 게거든. 어디 가도 입만 가지고 돌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먹는 데는 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나? 서양 사람들은 고독해져요. 그래서 서양 사람 개체적 자아가 가지는 마지막 문명은 고독입니다. 고독이고 또 고독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오는 게 분열이라. 그러나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생략을 하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과 서양인을 볼 때는 한국인은 당군왕금 이래 수천 년 동안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 또 유교가 와서 그래. 불교가 억압을 해. 한국인의 5천년은 자기 억압의 역사였었어요. 자기 억압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송두리째 억압했어. 송두리째.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억압을 해온 겁니다. 그래 먹고 싶어도 참아라. 또 결혼을 할 때 저쪽이 저 사람이 좋다 싶은데
부모가 안 돼 하면 또 참아라. 억압해온 역사다. 예, 그래서 한국인은 참다가 볼일 다 봤어요. 참다가 참았는데, 예,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은 골짜기 많죠, 여기에. 한국은 산과 골짜기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산이 있으면 골짜기 마을이 있고 살았는데, 평생을 여기 살아. 평생. 모든 걸 참고. 그래, 한국인이 밖을 나간다 하는 건 그것을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날 때 외에는 그것을 살았고, 항상 하늘의 뜻이라든가 또 부모님 말씀이라든가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지킨다거나 가르침을 또 받든다든가 이런 등으로 해서 자기의 욕심을 참고 참아왔기 때문에 이 밑에 찌꺼기 요게 인간도 동물과 같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없으나 이걸 참아왔기 때문에 요 남은 찌꺼기 이게 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석을 이래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어령 씨하고 나하고 한참 또 디스커션도 했는데 자기는 문학적으로 보셨고 내가 보는 거는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한은 뭐냐. 물론 춘향이의 한, 진달래 꽃의 한, 김소월이의 여러 한이 있는데 이 한은 한말로 말하자면 욕망을 근본적으로 참은 겁니다. 이거는 스타린식으로 억압해서 참은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수천 년 참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은 욕망을 억압해서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고요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고요해요. 한국인은 본능을 참았지만 고요한 한이라 원래 고요함. 그래서 한국인은 고요함, 마음속에 항상 고요해. 그래서 누가 쓴 시에도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누구죠? 내 마음은 호수인데 그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내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다 이거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랬거든. 나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밑에는 가라앉은 게 한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은 한을 다시 표현하면 잔잔한 갈망과 같다고 봅니다. 잔잔한 갈망. 아주 왈칵 갈망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참 소리 안 나는 그런 잔잔한 갈망이라고 보도 있고, 또 이룩하지 못한, 못 이루는 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못 이루는 꿈이다. 한은 잔잔한 갈망이요, 못 이루는 꿈이요. 또 가졌던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데 대한 체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념. 한이라는 것은 잔잔한 갈망이요, 못 이룬 꿈이요, 또 다리를 다쳤거나 어머니가 죽었거나 아내가 도망갔거나 이런 상실된 것에 대한 체념이다. 이것이 한이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의 요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끝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국인의 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변질돼. 마치 이 물에다가 물을 여기다 병에 떠놓고는 거기에다가 새파란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찌 됩니까? 예? 그거 파랗게 되죠? 거기 또 빨간 잉크를 또 떨어뜨려. 그럼 또 색깔이 또 변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요한 한에 건세사 100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자꾸 자극을 주니까 한국인의 한이 변질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한국인은 한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세한 것은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럽니다만은 한국인은 한이 항상 수동적으로 스쳐간 일, 일에 스쳐간 일을 서양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한국인은 스쳐간 일도 벌써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84,000가지 인연이 있다는 게거든. 올 일에 모인 것도 84,000가지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스쳐간 일도 못 본 척 하지만은 스쳐간 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애착. 스쳐간 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애착. 그거는 서양 사람은 스쳐간 일에 애착이 없어요. 그때그때 해결하면 그만이라. 그러나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서 스쳐가도 거기 마음속에 남아서 애착으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한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스쳐간 일이 한과 플러스하기 때문에 애착으로 남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은 어릴 때 살던 집이나 혹은 가을에 듣던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것도 서양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한국인은 어릴 때 살던 집이나 혹은 가을에 우는 귀뚜라미 소리나 이런 걸 들을 것 같으면은 한이라는 프리즘으로 그게 닿기 때문에 그게 전부 정으로 와 닿습니다. 이게 다 정이 돼. 이 쌓이가 정이 된다. 한국인의 정이란 것은 내가 볼 적에는 한을 프리즘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한국인의 마음의 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정이 많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렇죠? 서양 사람이 좀 냉랭하다면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자기를 해친 사람, 자기를 해를 주었거나 손해를 주었거나 해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로 남냐면 원으로 남아요. 원. 왜 원망한다 말이 있죠? 원망.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자기를 한때 해쳤거나 이러면은 서양 사람 같으면 그때 해결하고 손해를 받거나 많은데 한국 사람은 항상 거기 남아. 원으로. 그게 원입니다. 또 한국 사람이 자기를 해치거나 손해를 준 사람의 원망을 하는데 말하자면 뭐 홍장관 같은 사람 있죠? 무엇이라더라? 홍무엇이 그 사람 저놈이 들어서 나를 이랬다 싶으면 항상 원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잊어버릴 수가 죽어도 못 잊어버리죠. 원으로. 예, 그런데 상대방을 이제 원망을 하면 원이 되는데 원망을 하다가도 상대방을 원망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원망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싶으면은 원망을 못하게 돼요. 그게 빠꾸에 돌아와요. 빠꾸에 원망하는 마음이 빠꾸에 돌아와서 어디에 붙냐면 자기 신체에 붙습니다. 자기 신체. 원망을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원망을 못하고 자기 신체와 붙으면은 그게 뭐입니까? 그게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로 돌아와서 자기 신체에 붙으면 화병이 돼. 그리고 화병이 된 사람은 항상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죠? 그러지 않나요? 숨을 못 쉬고 소화도 안 되고 끌끌하고 살기도 싫고 그게 화병이라. 화병은 연세대학의 민성길 교수가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에 화병으로 이미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이제 그걸 해석을 내가 지금부터 해줘야 될 판인데. 그래서 화병은 뭐냐? 한이 있는 사람이 남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못하고 자기 신체로 돌아오면 화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집에 논을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어릴 때 아주 귀여워해 주던 삼촌이 그랬다 하면 삼촌을 생각하면 서양 사람은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한국 사람은 삼촌인데 어떻게 하냐? 자기한테로 돌아와. 돌아오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낄낄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마르고 바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이 요건 이제 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요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잘 풀자. 현실적으로 어쨌든 한을 서양 사람처럼 약삭빠르게 풀자 하는 것이 한풀이. 근데 한국 사람은 해방 후 한풀이를 어떻게 했나요? 박정희 오기 전에 한풀이를. 한국 사람이 한풀이를 어떻게 했나요? 예? 예? 술 마시고도 잊어버리고 하긴 했지. 그러나 집안에 한을 푼답시고 대개 집안에 아이들을 큰 인물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지 않았나요? 아들 놓으면 어떻게 했나요? 예?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논 팔고 소 팔아서 그래 했죠. 그래서 해방 후에 대학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생겼지, 대학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시골에서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을 내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한을 풀자. 그러려면은 대학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는데 소 팔고 논 팔아서 보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까? 큰 인물이 되라 그래요. 큰 인물. 그 시골에서 주문하는 게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봉사하라든가 혹은 민주 시민이 되라든가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어쨌든 큰 인물이 되라. 그래서 모든 40년대, 50년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큰 인물 콤플렉스에 걸린 것입니다. 큰 인물. 나는 이걸 큰 인물 콤플렉스라고 명명했단 말은 여러 번 했고 세계학회도 발표를. 그래 한국인들이 집안의 한을 푸는 방법이 큰 인물이고 그 집안에서 큰 인물이 하나만 나오면 그 집안은 다 살게 돼. 논도 사고 소도 사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생들도 큰 인물 콤플렉스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학에 간다고 기차 타고 갈 때는 아주 이기양양하게 가는데 대학을 다니다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 보면 4학년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취직 자리도 없고 이렇거든. 큰 인물이 됐다고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집에 소도 다 팔고 논도 파는데 어떻게 큰 인물이 되나? 예? 연구를 해. 그러면 신문에 사진에 크게 찍히면 큰 인물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데모하러 나올 적에 막 빨간 옷을 입고 이 띠를 달고는 신문에 제일 잘 찍히도록 해서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기자들이 보면 이래가지고 찍혀서 고향에 신문이 날 거 아닙니까? 나면 큰 인물 났다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내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은 생전 발언도 안 하다가 카메라맨만 오면 쫓아나가. 이장실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이장이 땅땅 두드리려고 하면 그걸 딱 빼앗아요. 빼앗으면 카메라 그걸 찍거든. 큰 인물 났다고. 그걸로 아주 큰 사람이 된 양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큰 인물 콤플렉스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점도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걸 다 안에 생략을 하고
그러면 한말로 요약하면은 오늘날 한국의 병은 요다음 시간에 자세한 거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근원적인 거는 한국인의 이 한을 가지고 있는 게 서양 사람과 다른 점이고, 이 한을 박정희 이래 우리가 근대화 민주화 통일화하는 과정에 지난 4, 50년 동안에 많은 무리와 많은 부작용이 오는데, 이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정신병으로, 사회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 19세기는 한의 시대, 20세기는 한풀이 시대, 21세기는 한의 성화 시대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요다음 시간에 어떻게 한이 병들어가고 한국인들을 미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요다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